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돈만 있으면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 네,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한 편리한 서비스, 그리고 또 엄청난 의료 시스템까지. 언뜻 보면 한국은 부자들한테는 정말 완벽한 파라다이스처럼 보이죠? 근데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한국의 백만장자들이 조용히 그리고 아주 꾸준히 이 나라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라다이스의 역설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이 황금세장을 스스로 열고 떠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고, 또 이 현상이 한국 경제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무엇일지 오늘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냥 살기 좋다 이런 막연한 느낌 말고요. 부유층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핵심적인 장점 3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다른 나라에서는 돈으로도 사기 힘든 절대적인 안전, 그리고 시간을 금으로 바꿔주는 초고효율 서비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이 요소들이 어떻게 딱 결합해서 한국을 그렇게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지 첫 번째 챕터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의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투자이민 컨설팅 회사인 헨리앤파트너스의 작년 보고서인데요. 놀랍게도 한국이 중국, 인도, 영국에 이어서 백만장자 순유출 규모가 세계 4위인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약 800명 정도의 백만장자가 한국을 떠난 걸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백만장자라는 건 투자 가능한 자산이 미화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억 원 이상인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반반에 저기 왼쪽을 보시면 UAE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끌어들이고 있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한국에서 왜 자산가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그들이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부자들의 파라다이스, 그 이면의 황금세장. 이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동전의 한쪽 면부터 봐야겠죠. 대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한국이 부유층에게 그렇게나 매력적인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안전, 서비스, 의료, 이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거대한 장점은 바로 안전입니다. 이건 단순히 범죄율이 낮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인 넘베오를 보면요. 한국의 안전지수는 항상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걸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카페에 고가의 노트북이나 가방을 자리에 그냥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그게 그대로 있을 거라는 믿음. 이게 사실 다른 많은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거든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베벌리힐스에서 호화주택만 누리는 팔로우홈 강도 사건이나 파리에서 킴 카다시안이 겪었던 그 100억 원대 보석 도난 사건 같은 걸 보면요. 해외 부유층들이 겪는 위협이 얼마나 일상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녀들 학교 갈 때 경호원 붙이고 방탄차 타고 다니고 집 전체를 요새처럼 만들어야 해요. 근데 한국은 어떻죠? 재벌 총수조차도 비교적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식당에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한국이 제공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물리적인 안전을 확보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자원은 뭘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부유층에게 시간은 그냥 돈이 아니라 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궁극적인 자원이거든요. 한국의 이 고도로 발달한 서비스 산업이 바로 이 시간을 벌어준다는 점에서 두 번째 강력한 장점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게 가능한 환경인 거죠. 이 흐름도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부자들이 시간을 사는 방법이거든요. 첫째, 일상생활 아웃소싱입니다. 가사 도우미, 운전기사, 아이돌봄 서비스는 기본이고요. 개인적으로 장 봐주는 거, 심부름, 공과금 납부 대행까지 진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개인 서비스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둘째, 즉시 배달 활용이죠. 새벽 배송, 퀵 서비스, 24시간 음식 배달. 이 빨리빨리 문화랑 디지털 플랫폼이 만나서 필요한 모든 걸 몇 시간, 아니 몇 분 안에 문 앞으로 가져다 주잖아요.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확보된 시간은 고부가치 활동에 집중하는 걸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투자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이랑 여가를 보내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일에 자기 시간을 온전히 쏟아 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 바로 접근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의료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MRI 한번 찍으려면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고 그것도 몇 주를 기다려야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당일 검사도 가능하고 비용은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하죠. 주요 대형 병원들은 VIP를 위한 별도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해서 대기 시간 하나도 없이 쾌적하게 최고의 의료진한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딱 제공합니다. 또 미국과 달리 의료 소송에 대한 의사들의 법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게 또 과잉 진료를 줄이고 전체적인 의료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하기도 하고요.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기술을 이렇게 싸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건 특히 건강이 정말 중요한 중장년층 자산가들한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매력인 거죠. 자,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만장자 엑소더스, 황금빛 기반의 균열.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라는 황금세장이 얼마나 안락하고 매력적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좋아 보이죠? 근데 그럼 대체 왜 그들은 이 완벽해 보이는 파라다이스를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그 균열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부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야 합니다. 1세대 창업주나 자산가들한테 부라는 건 소비의 대상일 수 있어요.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편리한 삶을 누리는 거죠. 하지만 이분들이 다음 세대로의 승계를 고민하는 순간 부의 성격은 보존과 이전의 대상으로 확 바뀝니다. 즉,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 문제를 넘어서 내가 평생 이룬 이 자산을 어떻게 온전하게 물려줄 것인가라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시스템이 아주 심각한 장벽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 대탈출의 가장 큰 이유, 그 중심에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공격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세금 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부의 이전에 관련된 상속세와 증여세가 그 핵심에 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혹독함이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합니다.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38기 회원국의 평균 최고세율이 약 25%인 것과 비교하면 그냥 딱 2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기 호주, 캐나다, 스웨덴 같은 많은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아예 폐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중과세 논란도 있고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기니까 상속세를 유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이 나라 안에 남아서 재투자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국가 전체의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랑 비교했을 때 한국의 세금 정책은 정말 극단적으로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과세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기업의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요. 그냥 그 주식의 시장 가치에만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경영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해졌다고 보고 세금을 20%나 추가로 더 매기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원어치 주식을 물려받으면 세무당국은 이건 그냥 주식이 아니라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경영권이 포함된 거니까 120억 원의 가치가 있어
라고 평가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 상속세율 50%에 이 할증분까지 더해져서 실질적인 최고 세율은 60%에 육박하게 되는 거죠. 100억을 물려주면 60억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금을 내려면 결국 상속자는 물려받은 주식의 상당 부분을 팔아야 하고 그건 곧 지분율 하락 그리고 경영권 위협으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세금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탈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첫째는 저성장 경제입니다. 예전처럼 역동적으로 성장해서 새로운 부를 만들 기회가 줄어드니까 차라리 기존의 부를 지키면서 해외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끊임없는 북한의 위협, 점점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자산에만 올인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자산을 해외로 분산시켜서 주식시장의 만성적인 저평가 현상,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위험을 피하려는 거죠. 셋째,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자녀를 글로벌 리더로 키우고 싶어하는 부유층에게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한국 교육은 한계가 너무 명확하죠. 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려고 조기 유학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족 전체가 해외로 거점을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신흥부자들의 글로벌 마인드도 중요합니다. 이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국경에 얽매이지 않고 디지털 기술로 어디서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과 삶의 질을 찾아 떠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훨씬 낮습니다.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우리 문제인 이유,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에이, 그건 그냥 돈 많은 사람들 얘기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제는요,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와 같습니다. 최상의 포식자가 사라지면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한 나라의 핵심 자본과 인재가 빠져나가는 현상은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연쇄 반응의 시작일 뿐입니다. 한 나라의 가장 큰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소비자이기도 한 이들이 떠난다는 것,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세금이 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의 맥이 끊기고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결국에는 국가 성장 동력 자체가 약해지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구체적인 연쇄 반응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흐름도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든 건 1단계, 부유층의 이탈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이 자산을 해외로 옮기면서 나라가 거둘 수 있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2단계, 세수 감소로 이어집니다. 세금이 줄어들면 결국 도로, 항만, R&D 투자 같은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더 심각한 건 3단계, 투자 자본의 소멸입니다. 원래 한국에 있었다면 새로운 스타트업에 투자되거나 기업 설비를 늘리는 데 쓰였을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국내 기업들은 돈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성장 동력을 잃게 되죠. 이건 곧바로 4단계, 서비스 산업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부유층은 고급 소비의 주체잖아요. 그들이 사라지면 고급 레스토랑, 호텔, 백화점 명품관,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 같은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연쇄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종착역은 5단계, 기업과 핵심 인재의 유출입니다. 기업들은 세금 부담을 피해서 본사를 해외로 옮기고 최고의 인재들은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함께 떠나면서 국가의 기술 경쟁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 자체가 소멸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국가의 중대한 선택, 공정성과 성장의 균형. 이 모든 상황은 결국 한국 사회를 공정성과 성장이라는 어찌 보면 양립하기 힘들어 보이는 두 가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반대쪽이 무너져버리는 정말 어려운 정책적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 딜레마의 뿌리는 사실 꽤 깊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압박을 한번 보시죠. 이게 단순히 부자에 대한 시기심,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 재벌들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나 편법 상속,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모습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높은 상속세는 이런 부의 대물림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제동장치라는 인식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경제 성장의 필요성은 아주 냉정한 현실입니다.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자본은 국경이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세금이 싸고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국내 자본을 지키고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국가 경제는 활력을 잃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가치가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공정이라는 이상과 번영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정말 쉬운 답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와 각각의 시나리오가 가져올 시장의 변화, 그리고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전략과 리스크에 대해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상 유지입니다. 정치적 합의에 실패해서 상속세 개편이 계속 미뤄지고 부유층의 유출이 지금처럼 계속되는 상황이죠. 이 경우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고 자산시장의 활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자산 비중을 줄이고 해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게 중요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성장 우선 정책으로의 전환입니다.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과감하게 내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자본 유출을 막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의 편중이 심해지고 사회적 갈등이 폭발할 위험도 함께 커지겠죠.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공정성 강화입니다. 상속세는 그대로 두되 자본이득세나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서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이건 사회 통합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자산가들의 이탈을 더 가속화시켜서 경제 전체의 파이를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간입니다.